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서프라이즈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스핀오프 토크쇼죠.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입니다. 어느 팀이 더 서프라이즈한 얘기를 하느냐? 어쨌든 이렇게 선이 그저 있는 거예요. 대결입니다, 대결. 대결이에요. 매섭다, 매섭. 예. 영웅의 비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베르너 폰 브라운. 당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센터 책임자로 아폴로 11호의 발사체를 만들어 미국의 우주 영웅이 됩니다. 그가 사망하고 17년이 지난 1994년 애리조나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쳐온 톰 게럴스 교수의 주장이었는데요. 폰 브라운은 악랄한 나치 전범입니다.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얼굴이 찔끔 나온 저 젊은 장교. 이 사람이 폰 브라운입니다. 폰 브라운이 나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장교요? 폰 브라운은 수용소 로켓 공장 책임자로 V2 로켓을 이곳에서 대량 생산했다고 합니다. 와. 미국 정부는 폰 브라운을 비롯한 독일인 협력자들이 전범 재판 처벌을 피하게 망명자로 신분 세탁을 해주고 언론을 통해 나치에 저항한 인물들로 가짜 스토리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구나. 1946년 일본 도쿄에서 극동국제 군사재판이 열리는데요. 일본 육군 중장 무다구치 렌야. 이 사람도 불기소 처분받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레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15군은 영국군의 후방을 친다. 인도 임팔까지 진격해 기습 공격을 하는 기대. 산악지대에 진입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총소리에 놀란 소와 말이 날뛰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속출해요. 가까스로 밀림에 들어섰지만 소와 말이 탈진해서 아이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일본인은 원래 원시 시대 때 초식 동물이었다.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풀을 뜯더라. 독초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많은 일본군이 죽게 됩니다. 잔액이 없다면 총검이 있지 않는가? 총검이 없다면 맨손으로 싸워라. 맨손도 쓸 수 없다면 발로 차라. 일본은 신의 나라다. 신들께서 지켜주신다. 종전 후 A급 전범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여한 바가 전혀 없잖아. 아, 일본에 예. 엄청난 해를 입혔네. 그쵸. 무다구치 렌야 최종 불기소 처분한다. 너무 무능력해서. 너무 무능력해서 암만 뒤져봐도 연합군의 해를 가한 게 없는 거죠. 와. 전범 재판도 피해가 무능함의 끝판왕. 일본군 사령관이었지만 연합국의 영웅으로 불린 무타구치 렌야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승자는 누굽니까? 어떻게 돌려? 지난 2월 탐나는 TV에 출연했던 정선희 PD는 비밀의 방이 서프라이즈의 심화 토크쇼 포맷으로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비밀의 방이 스핀오프로서 이런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보시나요?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는 본편과의 연관성,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은 확장성,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할 수 있는 유연성,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킨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20주년이니까 회차가 많이 쌓였잖아요. 새로운 발견이 생겨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에서는 그걸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가령 뭐 도쿄올림픽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작년에 도쿄올림픽을 하지 못했다라든가 마리 앙뜨와네트에 관련된 사실이 나중에 편지로서 드러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서프라이즈 본편에서 보여주었던 얘기를 확장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서프라이즈가 방영되는 이 일요일 오전 시간이 사실 젊은 세대에게는 TV에 손이 잘 안 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비밀의 방이 주 공략 대상으로 삼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 콘텐츠를 TV보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더 쉽게 접하는 세대잖아요. 이 각 주제별로 웹상에서 좀 바이럴되기 쉽다
쉽게 숏 폼으로 이제 쪼개서 이제 업로드할 수도 있고 유행에 맞춰서 스토리텔링 형태로 그 형태를 개편한 점 또한 이들을 공략하는 데 아주 괜찮은 방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서프라이즈가 워낙 오래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선 이거 전원일기 같은 느낌이다라고 좀 고루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비밀의 방을 통해서 이 콘텐츠가 지금도 나에게 재미를 주고 유효하구나라는 생각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는 그 나름의 유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스핀오프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원래 6회로 예정되어 있던 이 프로그램이 무려 그 2배인 12회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건 시청자들의 반응도 그만큼 좋았고 또 마케팅에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서프라이즈의 원천 컨텐츠를 가지고 오면서도 테이블 토크와 또 팀 간 대결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면서 그 텔링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또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비밀의 방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눠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재연 위주로 진행된 서프라이즈와 가장 큰 구성의 변화를 보이는 점은 팀별 스토리텔링을 통한 대결 방식의 도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들은 비밀의 방의 스토리텔링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토리텔링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빠른 호흡, 속도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연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찬찬히 펼쳐지고 묘사되다 보니까 그 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얻는 반면 스토리텔링은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압축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요새의 동영상 트렌드를 반영한 방식이라서 그것은 굉장히 발빠르게 여기에 맞춰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의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뭐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여기서는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약간 연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온세 씨 반갑습니다. 저기 팔꿈치에 지방종이 있네요. 일종의 라디오 낭독극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연극인 것 같은 긴장감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장점을 충분히 살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텔링 토크쇼 형식이 최근 들어서 많이 유행하는 형식이기도 하고 그 서프라이즈가 사실 초창기에는 스튜디오 패널들이 있었잖아요. MC도 있었고 진실 혹은 거짓 시절에는 어떤 게 진실일까 그러면서 출연자들이 나는 몇 번 이런 식으로 걸면서 게임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했고 저는 그 시절의 향수가 또 묘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포맷이고 좀 비틀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팀이 적절한 반론 겸 또 리액션을 해주기 때문에 편안한 방식의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의 방이 취한 스토리텔링 방식은 그 자체로 굉장히 저는 유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프로그램 초반에 상대팀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억지 부리는 그런 장면도 좀 연출이 되다 보니 안 들을 건데요. 하나 둘 또. 아니요. 이 대결 너무 궁금하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왜 굳이 저렇게까지 딴지를 걸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런 적절한 리액션으로 변화하면서 저는 이 스토리텔링 방식이 점점점 나름대로 진화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비밀의 방 자체를 스토리텔링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은 들어요. 이 서프라이즈의 심화 버전이라고 했는데 스토리텔링 방식만을 사용하다 보면 그냥 이전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재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초반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전할 때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 뭐 과학적인 검증이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본다던가 이런 요소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빠진 후에 이제 스토리텔러들이 재연도 하고 뭐 대결 구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좀 재탕에 그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이번에는 비밀의 방에서 다뤄진 에피소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천재 탈옥 왕 스티븐 러셀의 삶부터 작가 코난 도일, 또 사업가 가브리엘 샤넬의 이야기까지 여러 인물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였어요? 저는 그날의 진실편의 777 비행기 격추 사건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레슬리 하워드와 그 매니저의 생김새가 멀리서 보면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과 그의 경호원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던 거고요. 사실 영국 군 첩보 당국은 독일의 암호문을 이미 다 해독을 해서 비행기를 격추를 시킬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독을 했지만 이 사실을 알리면
애니그마 해독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독일에 발각될 겁니다. 어머. 그럼 독일은 또 새로운 암호 기계를 만들겠죠. 죽게 놔뒀다는 거야 그럼?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명 정도가 소수가 희생되는 거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 있게 한 에피소드여서 저는 보면서 흥미롭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는 이제 8회의 전설의 악마편의 에르제베트 백작 부인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특별한 미모 유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피였어요. 피로 목욕을 하는 거였죠. 마을의 젊은 소녀들을 성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천장에 만들어둔 세 장의 가두죠. 이 에르제베트는 세장에서 흘러내리는 소녀의 피를 받아서 그 피로 목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반박하고 알려진 내용을 바로 잡아주었다는 면이 사실 흥미가 있었어요. 이 전설에 따르면 부인이 65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당시에 한 마을의 평균 인구가 500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과장된 소문이었던 거죠. 그럼 그 과장된 소문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거기에는 이 부인을 둘러싼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는 어떤 스피노프로서의 역할을 잘 해준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료를 더해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추리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셜록 홈즈를 쓴 코난 도일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셜록 홈즈 하면 냉철한 추리력, 통찰력을 가진 그야말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캐릭터인데 이걸 쓴 코난 도일 자체는 말년에 강령술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또 역설적인 에피소드잖아요. 근데 이게 실은 두 번째 부인의 근거 없는 모략 때문에 첫 번째 자식들이 희생됐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코난 도일이 자식과 만나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강령술에 빠져들었다까지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코난 도일의 면모를 새롭게 알 수 있었고 또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면모를 잘 접근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스튜디오에서 스토리텔러 역할을 부여받은 요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형돈, 장성규 씨를 필두로 초아 황재성 씨가 고정으로 자리하는가 하면 매주 새로운 요원이 게스트로 등장해서 이야기 전개에 힘을 실었는데요. 스토리텔러들의 활약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비밀의 방 얘기하면서 정형돈 씨를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매니아잖아요. 인간 서프라이즈 북마커라고 불릴 정도인데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애정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에 자주 등장하는 뭐 에피소드나 인물, 단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추배도라고 아세요? 추배도 뭐예요? 추배도가 뭐예요? 추배도. 장차 중국에서 일어날 60가지 사건들을 이어난 이연서로 그 중에 시연 5개가 지금 맞아. 10개인가? 몇 개 남았. 다 맞은 거예요? 에피소드를 끄집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현돈 씨 덕분에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성규 씨의 역할도 역시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성규 씨는 이 스토리텔링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탁월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777편 비행기 격추 사건 때 이륙 3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54분 갑자기 이렇게 정적을 한 다음에 갑자기 테이블을 꽉 내리쳐요. 그래서 패널들이 뭐야 막 이렇게 놀라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뭐 장치인데 장성규 씨는 그걸 아주 능숙하게 수행하면서 이야기의 몰입감을 안겨준 거죠. 차분한 진행 능력 그리고 리액션도 적절하게 그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MC로서도 또 스토리텔러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스트 스토리텔러 중에서는 김기리 씨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 김기리 씨의 스토리텔링을 듣고 있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맛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2회에 출연해서 1라운드 편에서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사극풍의 연기를 해내고 2라운드에서는 반전을 거듭하는 약간 심리 스릴러 같은 망상증 환자 역할을 해냈는데 내 딸을 위해 다 죽였어야 했어요. 오마이갓 설마. 이거 봐. 두 가지의 역할이 굉장히 실감났어요. 특히 망상증 환자 연기를 할 때는 가자 수자. 뭘 잡는 거야?
그 반전에 소름이 쫙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스토리텔링 쇼에서도 연기력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었던 스토리텔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코미디를 할 때에도 이제 꽁트 안에서 그 빼어난 연기력으로 승부를 보시는 분이셨는데 적재적소에 웃음을 주는 것도 역할을 하지만 전화로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하리, 지금 당장 안 헤어지잖아. 나 달려간다. 플러스 8일 안에 안 떠나면 너희들 둘 다 목숨 없는 줄 알아. 끊어. 그 웃음기를 싹 걷어내고 정색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때도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보여줘서 줄리안 하비, 시민 영웅이 죽었어. 저는 좀 보면서 만족감이 높았고요.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나레이팅을 해야 될 때의 역할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소화해낸 분이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에 실감나는 스토리텔러의 활약이 더해진 비밀의 방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높은 조회수와 화제를 얻었는데요. 호응에 힘입어 비밀의 방이 다음 시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형식이 더해져야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은 여타 다른 스토리텔링 쇼와 차별점을 보여주고자 MZ세대 판정 요원 아이돌을 이렇게 불러서 청중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이야기의 어떤 뭐 긴장감 같은 것을 판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사실 스토리텔링 쇼에 이런 요원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문은 있죠. 그러니까 쇼에서 긴장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본질적인 재미를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청중 참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서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양방향적으로 이야기 쇼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스토리텔링은 청자의 반응에 따라서 이야기의 어떤 역동성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뭐 서프라이즈의 이제까지의 팬들 불러서 같이 청중으로서 함께 호흡하면서 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대결 구도의 스토리텔링만으로는 비슷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들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어 보이고요.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이 비밀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비밀의 방에서 자주 다루는 이야기들이 사기극이나 뭐 음모론이 많은데 사기극 같은 경우에는 범죄나 뭐 수사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방송 초반에 했던 것처럼 과학이나 역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역할을 좀 부활시키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서프라이즈와의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즌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게스트 스토리텔러로 서프라이즈에서 자주 보는 얼굴들, 어떤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들을 이제 초빙을 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내레이션을 맡은 성우를 좀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보고 약간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프라이즈의 시그니처 멘트 같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들으면은 비밀의 방만의 어떤 색깔이나 매력은 지키면서도 이 프로그램이 사실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제 연계 프로그램입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즌에서는 좀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왔던 얼굴들도 좀 스튜디오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서프라이즈의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이기도 한데 주로 악인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전설의 악마, 악인전 이게 초반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악이겠네? 예, 이런 식상함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의 방 후반에 가면 뭐 지상 최대의 쇼라든가 위인들의 숨겨진 이야기 같은 새로운 주제들을 발굴하면서 서프라이즈가 단지 악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또 확고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다양한 주제 발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그 주제를 다루되 요즘 밝혀진 새로운 정보들을 뭐 패널들을 통해서 알려준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게 스피노프로서 업데이트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 장치의 역할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비밀의 방이 스핀오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과 잠재력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다음 시즌으로 돌아온다면
본편에서 알 수 없었던 더 은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